네, 안녕하세요. 김승현의 논제 김승현입니다. 오늘 유시민 작가님께서 장인수 기자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하신다고 하죠. 7시쯤이라고 들어서 겹치지 않게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유시민 작가님 나오실 때는 뭘 올려도 저희 건 안 보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저 같아도 저희 영상 안 보고 유시민 작가님 나오시는 거 볼 것 같거든요. 작가님도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하신다고 하고 요즘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오늘은 약간 현안 분석이나 논평보다도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흐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딱 이 영상 보시고 저널리스트로 넘어가셔서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리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구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변하신 건지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 경위도 알 수 없고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본인이 아니면 타인은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우리가 임기 초에 보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틀리고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신다면 그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이게 뭐 기자분들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제가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슈퍼챗과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예상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하락 추세는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건 모두 동일하게 나왔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17.4%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코어 지지층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여전히 이 응답이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빠진 걸 증명하는 지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이건 올해 5월 여론조사랑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 당시 매우 잘하고 있다가 40.5%나 나왔습니다. 이때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그 기반이 17%대까지 빠져버렸으니 전체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은 코어 지지층을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을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도 안 하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여론조사 지표들이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빠졌습니다. 보통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니문은 말 그대로 신혼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어떤 성과나 업무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기 전에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기대치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기간 없이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거죠. 김인석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어떤 말씀을 했었죠? 100일 안에 민주당 지지율 10%포인트 회복할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는 한 달 안에 당 지지율이 상승되기 시작하면서 국정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고 곧 대통령 지지율이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꼭 시연되길 바라는 입장이면서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쉽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부터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알고리즘은 장악됐거든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안과 섞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알고리즘은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변하게 된 내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논리가 아니라 앞으로 돌아오기 힘든 이유에 대한 논리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알고리즘 얘기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튜브, X, 인스타그램 죄다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플랫폼들이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줄줄이 보여주는 게 알고리즘 시스템입니다. 당장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뉴 이재명이라 불리는 채널들이 잘 안 뜨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알고리즘은 이미 장악되어 있다. 그렇게 장악되게 된 경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일 수도 있고 대통령 주변인들에 의한 장악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장악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증명해 주는 게 플리피님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좌표 찍기, 사실 이 좌표 찍기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좌표 찍기 이후에 최근에는 결국 어떤 상황까지 갔나요? 플리피님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차단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알고리즘 장악을 넘어서 자발적 알고리즘 차단 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차단 행위가 필리핀님한테만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유이재명 스피커들이 못 잡아먹어 안달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알고리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피커는 김어준 공장장도 최욱 앵커도 아닌 유시민 작가님이 유일하다고요. 그럼 저들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유시민 작가님만 스피커로서 제거하면 끝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핀님을 차단했다는 걸 보고 단순히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가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알고리즘 장악설에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럼 김민석 대표의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저는 이것도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직히 당대표 취임 후 일주일간 보여주신 행보들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오히려 낡아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플래카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90도로 인사하는 모습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80년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냥 서로 소통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를 굳이 X에 올려가면서 업무 지시를 하는 모습도 솔직히 말하면 꼰대 회사 보는 느낌입니다. 이게 단순히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민주당이라 할 수 있지? 이런 걸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좀 심각하게 바라본 건 부동산 정책 관련 문제인데 이게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도 민주당이 진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 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광수 소장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장면부터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여론을 듣는 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민원을 듣고 있어요. 아, 민원. 예, 여론이 여론을 아니라. 들어서 더 좋은 부동산 시장 개혁 그리고 부동산이 더 좋은 아하. 방향으로 갈 곳을 정해야 되는데 아, 민원. 지금 민주당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민원을 민원은 듣는 순간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막 빗발치도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의원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해가지고 이걸 들고 당에 이제 당론으로 만들려고 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 세제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만 목소리가 큰 거예요. 무주택자는 아무나 한치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거기에만 화답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과거에도 어떤 정책이나 세제가 들어오면 계속 민원에 쫓기면서 계속 완화가 됩니다. 전 민주당을 통과하면서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자, 우리 역시 이광수 대표님은 과격하게 그런 민원을 듣지 마. 이 말이 왜 나왔냐? 민주당에서 지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어렵게 보실 필요 없이 이 지도만 보셔도 이해가 쉽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공개해 주셨는데 지도를 보시면 1주택에 한해서 빨간색 부분이 종부세를 증세한 지역이고요. 파란색 부분은 감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파란색 지역을 더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초기에 추진하던 내용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잖아요. 그럼 도대체 김인석 대표와 민주당이 왜 저러는 거냐? 저는 이거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잖아요. 만약 여기서 민주당이 또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거세질 겁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 체제를 이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선거로 규정해서 공격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다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용인시장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중요한 지역 있죠. 이 지역들 모두 패배한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강화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악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세훈이 할 수 있는 정책은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민주당을 찍겠냐고요. 이 당시 그래서 전문가들 특히 이광수 소장님도 거의 극대노를 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김민석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다시 정원호 후보를 내보내려 하는 것으로 들리는 말도 했었죠. 그 장면도 다시 보고 올까요? 서울시장 필승의 판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지면서 성장했을 정원호를 격려해야 합니다. 경선에 뛰었다가 패배했던 다른 후보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재도전을 격려하고 새롭게 뛰어들 새 후보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하며 예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그럼 앞으로 이 판세가 어떻게 기울 거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류인 친석계 의원들이 고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냉정하지만 무서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재래 언론의 생리만 알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시기별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언론이 언제 민주당 잘 되라고, 이재명 대통령 잘 되라고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뭐 한경호를 비롯한 소위 진보 쪽 언론들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대다수의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이 방향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해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뭐냐?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어떤 시기를 분명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기다리고 있던 숫자만큼 지지율이 떨어지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그리고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융단 폭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충 총선 시기와 맞물리겠죠.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 방향대로 가면 결국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민석 대표와 친석계 의원들을 지켜줄 당원들이 얼마나 될까 싶거든요. 이게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재래 언론 판독기론과 이어지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그 내용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아, 이재명 정부에 해야 될 사람만 띄운다. 예, 그거 뭐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의 각광을 받잖아요. 재래 언론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워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야, 저는 진짜 이 궁금했는데 괜히 또 내가 방송에서 거론하면 이 분란의 씨앗이 될까봐 하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네. 국무위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나눴습니다. 그걸 왜 안 그런데 밝혀요, 누군지? 그 언론사는 그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묘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 오, 걸까? 그게 진짜 네. 궁금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좀 있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건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듣고 아예 차단까지 해버리시니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헌법 전체를 갈아엎지 않는 이상, 당원 당규를 싹 다 엎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권리당원들은 민주당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당원 가입도 많이 권하시고요. 당원 가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는 건 표잖아요. 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총선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1인 1표를 흔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실 겁니다. 저도 이 1인 1표를 무력화시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여러 번 설명해드렸고 최근에 실제로 1인 1표를 흔들려는 듯한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진짜 1인 1표까지 흔들려고 하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가만히 있지 않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당원들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비주류가 된 의원들도 지켜주셔야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읽고 있는 유시민 작가님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한 구절을 빌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우리는 더 훌륭해질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민들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